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아왔던 한 여자였어요. 강원도 태생이었죠. 아주 깊은 산골에서 몇 안 되는 주민들과 함께 살았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의 문화도 잘 모르고 진짜 원시인처럼 살았어요. 오디를 따먹어서 얼굴이 거먹게 물들고 시냇물에다가 음식 씻어 먹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강원도 영화를 보면 이제 감자 먹는 시골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배실배실 웃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산과 강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도 넓고 뭐랄까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선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본인 땅이 없으시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순아, 마순아,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인생 사는 게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냥 지금 사는 삶이 하나하나 감사해. 우리 마순이도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마순이가 시집가서 이 농촌을 떠나서 살게 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지금의 삶과 괴리감이 커서 힘들 때가 올 거야. 그때 좌절하지 말고 이때의 이날 기억들을 기억해서 추억에 기대어서 삶을 잘 이겨내야 한다. 알겠지? 저는 아빠의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지요.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한지요. 제가 20살 때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짓는 일을 했어요. 지금이야 약 제조를 약사가 안 하면 불법이지만 저 때만 해도 아름아름 몰래 약 짓는 일을 그냥 학생들이 하고 용돈 받아가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손님으로 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참말로. 저 남자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전부 다 내 손아귀에 있는데 이 남자 어디서 나온 외계인이야? 물어볼까? 서울에서 왔나?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이 꽤나 마음에 들었고 호기심이 갔기 때문에 시골 소녀의 순수한 마음으로 혹시 어디서 오셨대요?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찾으러 왔어요? 아니요. 양양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강릉으로 가는 버스를 잘못 타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길을 잃은 거죠? 여기서 어떻게 시내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길 잃으셨어요? 저 1시간 있다가 일 끝나는데 제가 시내 쪽으로 데려가 드릴까요? 우리 아빠 경운기 타면 40분이면 도착해요. 어차피 저 시내 상가에서 이따가 씨감자 사러 가야 해서요. 아이고, 그래 주신다면요 엄청 고맙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1시간 뒤 경운기를 타고 덜컹거리면서 시내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먼저 상대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갑자기 데려다 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오만 가지 마음이 다 들었을 때 갑자기 그 남자가 되게 귀여우시네요.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신기해요. 뭐랄까, 때묻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쿵 했죠. 내가 호감 있는 남자가 나를 보고 귀엽다니. 헉 했습니다. 귀엽긴요. 아빠는 늘 저한테 까불지 좀 말래요. 제가 맨날 산 타고 나무 타고 매미 잡아와서 아빠 옷 속에 넣어서 놀래켜드리고 동네 애들 자고 있으면 콧구멍 찌르고 도망가고 동네 어르신분들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철드냐고 해요.
그런데 저를 귀엽게 봐주신다니 고마울 따름이죠. 그렇게 웃는 것도 진짜 귀엽네요. 저희는 시내에 갈 때까지 오순도순 경운기를 타면서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 솔직한 말로 아쉽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펜팔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주소와 메일 그리고 버디버디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 저의 일과는 매일 시내에 있는 컴퓨터방에 가서 그 남자와 채팅을 주고받고 음성 채팅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점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 무렵 제가 일하던 약국이 폐점을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마순이 너 여기서 있... 마순이 너 여기서 있으면 일자리도 못 구한다. 마순이 네가 시내도 잘 안 나가고 서울도 안 가봐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울 지금 되게 발전했어. 여기 시골에서 있으면 뒤처진다 마순아. 생각 있으면 서울로 올라와서 아줌마가 새로 열 약국에 취업해라. 작은 골방 마련해 줄게. 저는 솔직히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제가 서울에 갈 기회가 오면 안 잡을 이유가 없었고, 더군다나 서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줌마, 당연히 가죠. 안 갈 이유가 있어요? 서울 거기 엄청 삐까뻔쩍하다며요? 길 잃는 거 아니에요? 아싸. 저는 바로 아빠에게 말했고, 아빠는 너같이 순수한 애가 서울에 가면 상처투성이가 될 텐데. 에휴, 어차피 살아가면서 마음에 생색이 안 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가서 잘해라.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농사하느라 바쁘니. 그렇게 저는 아빠의 허락까지 받고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상 속 서울보다 서울의 모습은 더 바쁘고 반짝반짝했어요. 뭔가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사람들 발걸음은 엄청 빨랐어요. 적응이 안 되었고 아줌마가 새로 차린 약국이 대형 병원 밑에 있는 거라서 일도 엄청났어요. 시골에서 일하는 것처럼 의자에 다리 걸치고 만화책 보면서 가끔 손님이 올 때만 약 찍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약 들어갑니다. 여기 4번 손님, 10번 손님. 잠시만요. 어머, 40번 손님이 약도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약국은 돌아갔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대기 번호가 4번에서 40까지 늘어날 정도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그때 저는 지친 마음을 누구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때 생각난 게 그 사람이었어요. 저와 버디버디와 펜팔을 주고받은 그 남자요. 연락을 해서 저 힘들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서울에 오셨다고 했죠? 우리 만날까요? 어디쯤 있어요? 저 아산병원 쪽에서 일해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그래요. 제가 그럼 거기서 마순씨 만난 거 사드릴게요. 저번엔 제가 신세졌으니.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두 번째 만남을 하였고, 두 번째 만남 때 술을 마시면서 마음에 있는 고민도 털어놓고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 남자를 제가 그냥 가볍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푹 빠져서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나요. 오늘 마순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점 확신이 생겨요. 마순 씨와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마순 씨가 서울에 온 것도 우리 운명인 것 같아요. 함께 할래요? 나 지금 마순 씨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술김에 하는 거 아니고 그동안 연락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그 남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좋아요. 저도 약국에서 그쪽 처음 봤을 때 사실
첫눈에 반했거든요. 우리 시작해요, 연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골 소녀의 삭막한 서울 살기는 남자친구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재앙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먼저 찾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남자와만 미래를 꿈꾸게 된 거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9살 많았던 그 남자는 제가 20대 초반 때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맞추어서 생각하다 보니 뭐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륵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 사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나 모은 돈도 없고 아직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없어. 그런데 당신이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결국에 당신이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알겠어. 나도 부자가 아니니까 당신을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능력보다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는데, 연애랑 결혼은 다르고 결혼은 엄청난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감당해야 할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았어요. 생활 습관 하나하나까지 다 다른 겁니다. 게다가 저희가 집이 없어서 어머님이랑 함께 살아야 했어요. 거기서 오는 트러블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머님은 상상 이상의 짠순이었어요. 제가 물티슈를 버리려고 하면 너는 그거를 왜 버리니? 빨아서 행주로 써야지. 저는 그것까진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비위 상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꼬막 무침 먹고 남은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양념 묻은 거요. 갑자기 그걸 어머님이 싹싹 씻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 그거 설마 버리기 전에 양념 씻는 거예요? 그렇게 솔까지 동원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땅에 묻었는데 서울은 많이 다른가 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그냥 버리면 여기 껍데기 안에 있는 영양소가 아깝잖아. 그래서 한번 끓여서 조개국 해 먹으려고 그러지.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꼬막으로, 다 먹은 꼬막으로 무슨 조개국을 끓인다고? 어머님은 진짜로 조개국을 끓이셨어요. 캬, 이게 맹숭맹숭하니 아주 슴슴해서 좋아요. 은은하게 조개향도 나고 하면서 그걸 식탁에 올리는데, 자세한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창피스럽고 밥맛 떨어져서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요. 국에 한두 개씩 떠다니는 고춧가루가 진짜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시골에서 자라서 염소도 먹고 뱀도 먹고 개구리도 먹어서 비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짠순이 기질이 멈추면 다행이에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정말 한 짠돌이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100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당신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알아? 아니, 100원이나 비싸게 주고 사면 어떻게 해? 여기 사거리로 나가서 하나로마트 가면 100원 싸게 살 수 있는데. 저를 타박한 거였어요. 어이가 없었지요. 사거리까지 걸어가면 왔다 갔다 시간이 1시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적당히 아껴야죠. 시골 소녀인 저도 그 정도로 돈을 살뜰하게는 안 아끼거든요.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빠가
폐렴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을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로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빠의 그런 투병 소식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제발 죽지 마. 이렇게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정말. 아빠의 꺼져가는 숨결을 며칠씩이나 붙잡아 봤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간신히 쉬고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심해진 아빠를 보고 있자니 괜히 서울에 올라와서 아빠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미련했구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시모와 남편도 원망스럽고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만 하다가 내 진짜 주변 사람들을 아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강릉에 내려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얼만데 너 자꾸 돈 쓰려고 할래? 남편은 그래 몇 년에 한 번씩 가든가 해. 당신 딱히 지금 수입도 없잖아. 아버님이랑은 전화통화하면 되지. 이런 말들로 제가 고향에 가는 게 죄처럼 느껴지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머님이랑 남편이 제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알겠다고 하면서 아빠를 보러 가지 않았지요. 그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빠가 결국 숨을 거두고 결혼하고 나서 잘 찾아뵙지 않았던 내 모습이 바보 같고 너무 멍청해서 차라리 할복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님이 또 옆에서 어차피 땅속에 묻히는 사람인데 수의는 그냥 제일 싼 걸로 하고 관은 땅에 묻히자마자 바로 썩어버리는 걸로 해주세요.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좋은 걸로 해서 뭐 하겠나요? 다 부질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저 대신해서 장례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화가 났어요. 제 아빠잖아요. 안 그래도 잘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적응이 안 되고 그나마 돌아가시는 길이라도 가장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는데 화가 난 저는 어머님이 뭔데 여기서 먼저 우리 아빠 수위 제일 싼 걸로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요. 변기물 며칠 동안 안 내리고 물 아끼고 이런 건 다 참는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길까지 돈 아껴야 해요? 적당히 하세요. 진짜 저도 정 떨어지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얘가 진짜 예의도 없어? 뭐라는 거야?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적반하장으로 역시 어머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화딱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저는 어머님에게 일단 장례 끝나고 말하시죠. 저도 더 이상 이거 관련으로 말하기 싫습니다. 아빠 장례식이니 제일 최고로 좋은 거 해드릴 거예요. 전 그렇게 아빠에게 다행히 제일 좋은 수의와 관을 짜드렸어요. 우리 아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느라 제대로 된 영정사진 하나 없더라고요. 화질도 안 좋은 거 확대해서 아빠 잘생긴 얼굴도 조문객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속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산에 아빠 묻을 곳은 있어서 거기에 매장하려고 하는데 또 남편 놈이 짠돌이 놈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자기야, 그거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그냥 아버님 태워버리고 유골함에 담는 게 더 관리 비용도 싸지 않아? 와, 전 남편의 말을 들은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돈 아끼면 부자 될 것 같아? 당연히 티끌모아 태산인데 그렇게 돈 모으면 당연히 부자 되지. 당신이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모은 거야. 약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면서. 에휴, 나를 믿어.
엄마 말대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편하게 살아야지. 죽었는데 뭐 예의를 차려.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남편의 따귀를 때렸어요. 옆으로 고개가 돌아간 남편은 저에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당신 너무 개념 없는 말을 해대서 내가 따귀 한 대 때려줬다. 당신 하느님 믿지? 하느님이 뭐라고 했어? 이웃이 네 뺨을 때리거든 나머지 뺨도 내놓으라고 했지? 내놔, 당신 왼쪽 뺨. 저는 남편의 왼뺨마저 풀스윙으로 날렸습니다. 시골에 살고 맨날 산 타고 나무 타니 제 악귀임이 얼마나 세던지 남편의 얼굴에 금방 실핏줄이 터져서 뻘개졌어요. 화가 난 남편은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요. 그때 뒤에서 장례 관계자가 온 겁니다. 저기요, 아까 김만부 씨 입관하실 때 따님이랑 조문객님께서 부탁한 노잣돈 따로 빼서 달라고 하셨죠? 죄송한데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심상 그 돈을 빼서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문의는 없던 걸로 하고 바로 관뚜껑 닫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말한 거였어요. 진짜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졌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랑 남편이 염하시는 분한테 가서 입관할 때 모은 노잣돈 그거 따로 빼서 자기네한테 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제가 모은 적금 100만 원짜리 깨서 아빠 하늘나라 가는데 편하게 가라고 노잣돈 넣어둔 건데 그거를 뒷구멍으로 빼려고 한 거였어요. 기가 막힌 저는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노잣돈을 빼서 쓰려고 해? 내가 미쳤지. 이딴 놈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어? 정말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 인생 후회스러워라. 당신은 우리 아빠 장례 끝나고 나서 나랑은 끝이야. 쪽내는 거야. 저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거만한 남편놈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마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눈빛으로 어깨를 들썩이는데 아구를 한 대 콱 때리고 싶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렇게 잘생겨 보이더니 인성을 알고 나니까 얼굴이 아주 쌍난 감자, 푹 썩어서 똥내 나는 쭈글탱이 감자처럼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는 얼굴이 길다 못해서 아주 그 고얀 심보가 그득하게 들어있는 뾰족한 턱이 아주 강원도 노랭이 오이 같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다들 꼴보기 싫었어요. 주문진 바닷가에 썩은 감자 남편이랑 쭈글탱이 노랭이 오이 어머님을 확 던져버리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어찌저찌 아빠의 장례는 끝나게 되었고 버스를 타고 아빠와 함께 강원도 선산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장례 관계자에게 잠깐 저 30분만 자리를 좀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가 장미꽃을 참 좋아했어요. 살아생전 가장 좋아한 꽃이 분홍 장미꽃이었는데 아빠도 엄마가 장미꽃을 받을 때 그 눈빛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꽃을 받는 게 자기도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거든요. 요 옆에 꽃집 가서 그 꽃 좀 사서 아버지 마지막 길 배웅해드리게요. 저는 분홍 장미꽃을 사서 버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발인하러 가는 길에 동참한 아빠 측근 조문객과 저희 시모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딸이 자기 아빠 위해서 몇만 원도 안 하는 장미꽃 생화 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도대체 돈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 거요? 얼마나 돈돈거리는 인생을 살았길래 며느리가 꽃 한 송이 사는 것도 못마땅해서 아주 입이 대빨 나와서 며느리가 돈독이 올랬대니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쓴다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좋아 사면 평생 쓸 수 있는데 생활을 사니까 인생에 지혜가 없는 것 같아서 궁시렁된 거지. 왜 남의 인생에 참견질이야 정말로?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가 꽃을 사러 가 출발이 지체된 버스 안에서 불만을 토해낸 거고
그걸 듣고 있던 조문객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였어요. 저는 그만하세요, 진짜! 버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짜 도와줘도 못마땅한데 옆에서 방해만 하고 있는 시모랑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마지막을 보내드리고 집에 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수긍하지?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같이 인성이 더럽고 째째하게 아껴 쓰는 사람이랑 못 만나겠어. 시골 처녀인 내가 너무도 순수해서 남자 볼 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 이건 내 실수였지. 우리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저는 이혼 소장을 남편의 얼굴에 팍 던졌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고, 어머님은 네가 이혼하고 나서 잘난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인생이나 잘 사세요. 그렇게 아껴 쓰면서 아직도 반지하 사세요? 에휴, 한심스러워. 아낄 때 아껴야지. 써야 할 때 아끼면 욕먹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어머님보다 잘 살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20대 초에 중요한 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몹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우울증 상담 치료를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받게 되었어요. 동남심리보건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었는데 거기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를 털어놓다가 제가 한 남자분과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랑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와이프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는데 그분이 투자로 크게 성공하자 다시 와서 자신의 돈을 빨아먹고 도망가서 크게 상처를 받은 분이었죠. 저와 그분 둘 다 돈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분은 저에게 저요, 마순 씨를 알아갈수록 확신이 들어요. 마순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요. 함께 상담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상처로 물들었던 제 마음이 마순 씨의 순수하고 순박한 웃음으로 감싸졌어요. 저요, 마순 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순 씨를 사랑해요. 저도 한 번의 아픔이 있어서 두 번째 사랑부터는 정말로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 충분히 생각했어요. 마순 씨의 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지만 저도 현빈 씨가 좋아요. 현빈 씨는 제가 만난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어쩌면 현빈 씨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찾아서 헤맨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빈 씨, 저랑 함께해요. 저희 한 번의 아픔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경험 겪지 않도록 해요. 그렇게 저는 함께 1년 넘게 상담을 받은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초혼을 할 때 한 번도 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그런 가성비 떨어지는 결혼식을 왜 해? 드레스 빌리는 데만 100만 원이 넘어. 그냥 사진만 제주도 가서 찍고 바로 같이 살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러면서 제 로망을 짓밟았고 어린 저는 또 그때 전 남편이 하는 말에 나름 설득이 되어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혼한 남편은 시골에서 순박하게 살아온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근사한 식장에서 제가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꿈만 같았어요. 교제할 때는 몰랐는데
그 남자도 충청도에서 자주성가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더라고요. 투자랑 사업을 해서 매각한 돈으로 젊은 나이에 부호가 된 것이었죠. 저는 그 남자가 정말로 대단해 보였고 시골에서 상경한 것도 나랑 정말로 공통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그 남자는 저의 마음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꿈만 같은 제 반쪽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요. 저는 공주 같은 드레스를 입고 처음 결혼하는 마음으로 식장에 들어가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자리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저 김마수는 표현빈 씨를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비록 한 번의 아픔이 있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흔들릴 때마다 저를 잡아준 현빈 씨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더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저희 부부의 처음 일정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 없는 저에게 눈 내리는 오사카의 행복한 밤을 선물해주고 싶다면서 남편이 여행 계획을 짰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자리였지만 최고로 가장 좋은 자리인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속으로 에휴, 속이 밴댕이처럼 좁아터진 전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배 타고 가자고 궁상이랑 궁상은 다 떨고 주머니에 마른 오징어 가져와서 질근질근 씹고 있었을 텐데 이 남자는 다르구나. 확실히 달라. 그래, 결혼은 이렇게 나와 마음이 맞고 쓸 때 쓸 줄 아는 남자랑 했어야 했어. 정말로 나 너무 행복하다. 저는 꿈만 같은 행복한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저희는 신혼집으로 쓸 펜트하우스 집을 치워야 했어요. 거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해서 가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한 번 더 가서 그곳을 치우고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갔다 오니까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움직여지지가 않더군요. 남편이 자기야, 그러면 청소 아주머니 부르자 해서 저는 청소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남편과 저 청소 아주머니가 중간 정도 청소를 다 했다는 말을 듣고 펜트하우스에 가보니 아니, 뒤태가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속으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설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좁다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무렵 뒤를 돌아본 청소 아줌마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그 사람은 저의 전 시모였어요. 돈 벌려고 청소 대타 일을 하러 온 거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전 시모는 네가 여기 펜트하우스에 왜 있니? 뭐야? 왜 있어? 왜 있긴 왜 있어요? 제 집인데요? 제가 살 집인데 뭐 문제 있나요? 제가 부른 청소 아줌마가 시모였어요? 와, 여기서도 궁상 떨면서 설마 비누로 집안 청소하고 어디 지푸라기로 빗자루 대신하는 거 아니죠? 하고 청소 도구를 보니 역시 시모였습니다. 팬티 구멍 난 거를 묶어서 행주 대신 쓰고 있었고 세제 대신 양잿물로 아내를 닦고 있었어요. 절대로 청소도구 사는데 자기 돈을 안 쓰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아휴, 그 꼴을 보고 있는데 그냥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전시모는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같은 애가 잘난 구석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 나 속이는 거지? 그때 밑에서 음료를 사고 돌아온 남편이 복도에서 전시모가 제게 하는 말을 다 들었고 한마디 했어요. 아주머니 집에 가세요. 이거면 되겠어요? 하고 지갑에서 10,000원 5장을 꺼내서 드리면서 다시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조건보다 중요시해야 할 게 서로에 대한 마음과 진심입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마누라를 그렇게 괴롭히시고 힘들게 하셨다면서요? 장례식에서조차 노잣돈 빼내는 사람한테
내 집 청소를 어떻게 맡깁니까? 제가 돈을 벌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돈은 아껴서 버는 게 아니라 소비에 상관없이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이상 제 와이프 힘들게 한 사람이랑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주세요. 빨리요. 그렇게 어머님은 끝까지 궁시렁거리면서 얘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좋아? 에이, 퇴퇴 하다가 어머님이 신발장에 발라놓은 비누칠에 넘어지면서 가랑이 찢어진 작업용 바지를 바늘로 괴어놓은 게 쩍 갈라지면서 아주 망신을 당하셨네요.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잡고 엉기적 걸어가는 모습이 그냥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오히려 전시모를 여기서 만난 게 잘 되었어. 당신이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은 지금쯤 배 아파서 잠도 못 잘 거야. 그렇게 돈 거리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엄청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열등감이 폭발하겠어. 잘 됐어. 남편은 센스도 좋게 싱숭생숭한 저의 마음을 눈치채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입주가 끝난 뒤 약간은 마음이 헛헛한 저를 보고 자기야, 우리 아버님한테 갔다가 오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 아버님한테도 인사드려야지. 그치.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아빠도 챙기고. 그래, 강릉 가자, 오랜만에. 저와 남편은 3시간을 달려서 강릉 아빠의 산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산 아래 도착한 남편이 갑자기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보니까 분홍색 장미 500송이였어요. 100송이도 아니고 500송이요. 깜짝 놀란 전 남편에게 당신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 준비한 거야? 당신 대박이다. 너무 멋있어. 설마 정말 우리 아빠 생각해서 준비한 거야? 그래. 당신한테 당신 아버님 장례식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던지 몰라. 그날 당신이 얼마나 아버님한테 분홍색 장미꽃을 잔뜩 사드리고 싶었겠어. 나 당신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했잖아. 그 안에는 내 시간과 돈도 포함돼 있어.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다. 분홍장미 제일 좋아한다고 했으니. 자기야, 정말 감동이야. 나도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저희는 그날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고 정말 흐르러지게 예쁘게 핀 분홍장미를 아빠의 산소에 쭉 두르고 왔네요. 꽃으로 둘러싸인 아빠를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에게 우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꼭 오자. 드라이브도 할 겸 라며 저에게 약속을 해주었고 지금 결혼이 10년 차가 되어가는 때인데 아직도 그 약속을 꼬박꼬박 지켜주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결혼 실패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겪었던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말이 맞았어요. 나를 지탱해준 건 행복했던 나의 어린 날들의 추억이고 나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미화가 되었어요. 안 좋았다면 그건 경험이고 좋았다면 추억이고 모든 것은 내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아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하루네요. 사실은 오늘 아빠의 기일인데 아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쯤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